안녕하십니까. 19회 청정포럼 회장 최길천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 박태원 선거 때 우리 유자요 시인을 아마 연사로 모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자 동기를 늘 북한의 쪼카처럼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4월 이때가 이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봄에 뭔가 시가 나올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4월달에 연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0회 허문도 선배님, 그 다음에 박순효 선배님, 그 다음에 신상식 선배님은 저 사모님까지 모셔 나오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옥연 여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부 아침에 사모님들 많이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회 최병민 선배님 늘 이렇게 감사하게 스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회 선배님들 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5명, 4명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19회 동기들 저 회장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진 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한 교수인데 상당히 강의가 유익하다 해가지고 제가 회장 끝나면 꼭 한번 인사 전해드리고 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자 선배는 유자 우리 동기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BS 파리 특파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SBS 정치부장 논설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1960년에 신화일보 불교 신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집을 많이 내고, 최근에도 아직 이런 시집을 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하면서 유자요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작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뵌 이래 청중으로서는 가끔 참석을 했습니다만 강사로 2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때 연재가 우리 시대에 시가 왜 필요한가 였죠. 우리 모교가 한국 현대문학에 좋은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 그리고 시의 기원, 시의 치유 기능까지 그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연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시의 치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청정포럼 강연 요청을 받고 이 계절에만 2차례 연사로 초청받는 것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역시 시의 계절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겨울 동안 억눌려 있던 생명의 기운을 소생시킵니다. 따라서 봄은 치유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계절 자체가. 이런 점에서 봄은 시의 계절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봄이면은 한 번쯤 시를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계절의 순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정신적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남는다면 아마도 우리 몸은 성한 것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뜻하지 않던 좌절로 인한 상처, 질병의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입는 상처,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궁극적 명제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은 상처투성입니다. 시가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거나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는 도와줍니다. 시는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한 당신에게 건강한 정신으로 어려운 세상살이에
직면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신실함과 간결함 그리고 자애로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시심이라 할 때는 보통 신실함과 간결함, 자애로운 감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감정은 위기나 질병,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힘겨운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 삶의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깨달음이 치유의 출발이 되고 그런 깨달음을 나눔으로써 치유의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벗어나지 못하는 고도의 위기한치 찾는 사람 없으니 고요했고 흐르지 않는 절대 고도의 시간 원수 같은 사람이 그립다 이거라도 해야 살겠다 무엇을 찾아냈는지 까마귀 한 쌍이 진정을 울어 그 도로사 행사가 당도할지 모르겠다. 삶은 어차피 한바탕 꿈이라고 치부해도 귓가에 스치는 그묘한 졸고 있는 소리 아내의 부드러운 살균 냄새 아이들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끝내 잊히지 않는 지독한 현물 무슨 겨울이 눈도 없는가 내일 없는 적수에 무릎 꿇고 앉으니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질긴 목숨의 끈 소나무는 취해 더 푸르니 붓을 들어 험한 꿈을 그림 네, 해마다 8월이면 경남 통영에서 재능시 낭송 여름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여름학교에서는 시낭송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방금 함께 감상하신 김명수 씨가 낭송한 세한도였습니다. 시상이 끝나고 그 낭송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 시를 낭송시로 선택하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세로 기울어가지고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답니다.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시를 암송하면서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암병동의 환자들에게 이 시를 들려주었는데 많이들 공감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신세를 많이 졌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분의 시 낭송이 감동을 준 것은 자신의 절절한 체험 그리고 전 인생의 무게를 건 낭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런 것이고
시 낭송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의 소재인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죠. 추사는 24살 때 아버지 김노경이 청나라에 동지사 겸 사은사로 사신을 갈 때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자제 군관으로 따라갔습니다. 24살 때입니다. 6개월 동안 청나라에 머물면서 당대 제1의 학자인 옹방강 그리고 완원 이런 학자 등에게서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고정학을 배우게 됩니다. 당대 중국의 대석학들은 젊은 추사의 천재성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젊은 추사를 해동 제1통유다. 해동에서 어떤가는 유학자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추사는 돌아온 뒤에도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을 다시 가지는 못했어요. 살아서 중국을 다시 가지는 못했는데 서신을 그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주고받았습니다. 34살 때 벼슬길에 나갑니다. 그런데 추사는 여러 차례 유배에 처해집니다. 54살 때는 제주도 최남단인 대정에 유배가 돼서 8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유배 이듬해 55살 때 부인의 부고를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유배지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추사의 심정을 제가 추사가 돼서 쓴 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감상했던 세한도입니다. 그런데 유배에 처해진 추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 이상적이죠. 이상적은 역관입니다. 중국에 가서 당시 신간 서적들을 구해다가 제주도에 유배 중인 스승에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제주 뱃길은 험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스승을 찾아온 제자에게 추사가 담례로 그려준 그림이 이 세한도입니다. 그때가 1844년, 지금부터 171년 전입니다. 지난해가 1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쓰죠. 세한연후에 송백의 푸르가 난다. 즉 한겨울 추위 때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문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유를 잘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문인화의 전형입니다. 옛 선비는 시서화 3절입니다. 시를 짓고 그 시를 자기가 쓰고 그리고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이상적은 스승의 작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스승이 교유했던 사람들에게 세한도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과 글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글을 이어서 썼습니다. 추사에게 보내는 답신을 뒤에 계속 이어서 썼죠. 이것이 길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세한도가 된 것입니다. 이상적은 이것을 스승께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졌으니 조선과 청을 오간 대단한 문화적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는 추사 김정희의 6대손 그리고 추사가 24살 때 청나라에 갔을 때 만났던 당대 최고의 학자인 완원, 이 완원의 6대손이 만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세한도의 발문은 그 뒤 명사들이 계속 이어서 써왔는데 마지막 발문은 위람 정인보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제시 세한도를 읽고 용기를 얻어서 정신적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 치유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 치유를 염두에 두고 쓴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명수 시 낭송가의 낭송으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연, 너에게 내 사랑을 합박 주지 못했으니 너는 아직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사랑을
것이다. 보라,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도 그들의 사랑을 한 뼘 주고 가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 그들의 사랑이 소진됐을 때 재처럼 사그라져 사라지는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을 한 뼘밖지 못했으니. 김명수 신앙송가는 이 시에서 지난해 우리를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던 아마 한국 현대사의 한 비극으로 오래 기억될 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시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쓴 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명수 씨처럼 그렇게 감상해 볼 수도 있기는 하죠. 이 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다. 사랑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뼘 주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총량, 그것을 다 소진시켰을 때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내 사랑을 한 뼘 받기 전에는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청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만 서립고 순수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아픔이 있는 질풍노도와도 같습니다. 사랑은 평생을 지나면서 익어가는 열매와도 같죠. 나이와 함께 원숙해져서 깊은 맛이 나는 묵은지와도 같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우리들이 본 사랑이 그러합니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의 상처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봤죠. 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느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탄생부터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치매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큰딸이 돼가지고. 근데 저 지난주에는 손자가 태어났어요. 집에서 어제도 저희 장모님은 뭐 거의 식사를 못 하시고 막 자신분도 없는데 다 토하시고 굉장히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다 쏟아붓고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 에너지를 부부, 가족, 그리고 사회로 이성에서 다 소진시키고 떠나면은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의 소진, 그리고 흙으로 돌리는 육신, 결국 죄다 비우고 돌아가는 일종의 쿨한 삶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 수가 불과 2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은 국내외에서 무려 11개를 받았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한 고급 영화라는 얘기죠. 이 영화의 주제가 시를 통한 고통의 치유입니다. 이 영화에는 66살 된 미자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윤정희 씨가 분했는데 윤정희 씨의 본명이 손미자입니다. 이 영화에는 다른 출연자도 본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미자의 시선생으로 김용탁 시인이 나오는데 이 역할은 김용택이라는 시체 있는 시인이 했습니다. 미자는 반신불수 치매 노인 환자를 돌보면서 딸이 두고 간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말썽꾸러기입니다.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악동들과 함께 희진이라는 여중생을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성폭행합니다. 희진이는 자살로서 고통을 끝냅니다.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희진이 부모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미자가 돌보는 반신불수 노인은 이제 목욕도 시켜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 미자하고 성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미자는 매몰차게 거부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노인에게 성교를 허락합니다. 물론 노인에게 비아그라를 먹이고 합니다. 그런데 미자는 성교 도중에 노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성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노인의 얼굴에 늘 있었던 일그러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뜻이 있는 행위입니다. 우선 하나는 손자가 성폭행하고 죽인 희진에 대한 속죄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신불수 노인의 치유를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미자는 노인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서 자기 몫을 냅니다. 그리고는 손자를 경찰에 넘깁니다. 미자는 처음으로 시를 씁니다. 그 시는 미자와 죽은 희진의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아니에스의 노래인데 아니에스는 희진의 세례명입니다. 아니에스는 남자들의 성폭력으로부터 동정을 지킨 뒤에 순교한 성녀의 이름입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참아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날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데 발목에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발자국 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은 낮에 그래 기다린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 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아네스의 노래는 처음에 미자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미자의 목소리로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한가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젠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그리고 희진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에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이 참 좋은 표현이죠.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래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금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날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결국 미자의 시란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껴안아주는, 고통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와 관계를 맺고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시를 통한 치유를 경험할 것인가? 오늘 첫 출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화 시에서 김용탁 시인은 수업 첫 시간에 보다라고 칠판에 씁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김용탁 시인이 말하는 보다는 관찰을 의미합니다. 보다에서 진정한 보다로 나아가야 하는데, 진정한 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고 싶어지고 이해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연애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시인이 되죠. 그러면서 시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와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시를 써서 보낸다면,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시를 써서 보낸다면 그 사람은 어떠할 것이다. 어떨까 그 사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상이 있습니다. 상이.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시를 써서 보낸다면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우리 곽 회장님이시죠? 예. 잘 하셨습니다. 좋아하죠, 당연히. 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시를 써서 보낸다면 그 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 좋아하는 거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 가족, 연인,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시는 무엇이다? 내 배우자, 가족, 연인, 친구에게 내가 선물하고 싶은 시는 어떤 시다? 어떤 시다? 내가 내 마누라에게 선물하고 싶은 시는 어떤 시다? 누가 한번 대답? 예. 마음이다. 마음이다. 마음의 시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죠. 역시 시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보내고 싶은 시는 마음의 시다.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참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입니다.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
가족, 연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다? 예. 유자영 씨.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서 미안합니다만 뭐또 공기라고 상황 중에서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박진구 동기에 가득 찬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배우자, 가족, 연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아마 우리 청주 동문들은 저를 잘 아니까 뭐 저를 제일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특정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시를 쓴다면 그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이다. 만약 내가 특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를 쓴다면 그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이다. 특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를 쓴다면 그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일까? 예. 나와 나와의 관계.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네요. 역시 명문학교 출신들이 돼서 전부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나와의 관계. 그렇죠.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관계, 방금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아내와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자식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내가 그 관계에서 가장 즐겨 쓰는 주제는 뭐다? 내가 그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 또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즐겨 쓰는 주제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고 또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 무슨 주제이겠는가? 내가 그 관계에서 가장 즐겨 쓰는 주제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예. 고독. 아, 참 명단입니다. 마지막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독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참 역시 명문학교 출신 같습니다. 고독이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맺어본 겁니다. 관계를 맺어본 거죠. 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답을 하신 동문들은 물론이고 또 옆에서 보신 동문들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좀 따스해집니다. 여유로워지고 따스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관심이라든지 관계를 맺는 것, 관계 맺기는 이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시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워밍업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현을 해봐야 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저 생각이 물론 뭐 정답이 없고 약간 금방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동문도 계시는데 죽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일단 저로서는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저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용감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용감하게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저는 제 삶에서 운명에 감사하지 않았지만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별로 뭐 내 운명에 감사할 것도 없었지만은 그렇다 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 운명의 순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 여생도 저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운명이고 운명에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사랑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본 것,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명,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내게 감사하지도 않았다. 나는 네게 순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제가 이 정리한 관계 맺기를 지나서 표현을 해본 것을 그냥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꽤 깊이 있는 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동문 여러분들 덕분으로 시 한 편을 얻었습니다. 시를 통한 치유는 이렇게 대상을 관찰하고 관계를 맺고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를 통한 치유는 고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즈라이트 이나이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적 영감이 언어를 창조했기에 시가 언어보다 먼저 생겼다. 언어가 있기 전 인류의 조상에게도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영감 가운데 시적 영감이 언어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2600년 전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학시면 우연이다. 즉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공자는 그때까지 전해오던 민요를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시경이죠. 시의 경전입니다. 불교는 시의 종교입니다. 붓다 이전 인도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는 위대한 서사시집입니다. 붓다는 설법을 하고 난 뒤에는 꼭 시 한 편을 읊었습니다. 그것이 개송이죠. 이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서 시와 관계없이 살던 스님들도 득도했을 때와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시를 남깁니다. 오도송과 열반송입니다. 구약시대에 시에 대한 신에 대한 구약시대에 신에 대한 송가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은 다윗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모두 시입니다. 이런 시들은 동서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정보통신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는 짧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 시 한 편이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이 잠깐 시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마다 매일 시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간신문 한번 보십시오. 시가 다 실려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역에 가보면 윈도우 스크린에 시들이 실려 있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시의 나라입니다. 사실 시를 통한 치유가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20세기 말부터입니다. 국립치료학교, 국립시치료학회 NAPT, National Association of Poetry Therapy, 그리고 미국에서 국립시치료학회 NAPT하고 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를 통한 치유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공인시치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합니다. 이 분야를 시의학, 포에틱 메디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21세기 들어서 도입됐습니다. 시치료 연구라는 임상 논문으로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치료연구소, 한국시치료학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같은 곳에서 교화용으로 시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병원에서 시치료가
도입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치유를 위한 명상이 부흥을 일으키면서 시가 명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명상시 몇 편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짜리 시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적 조병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너무 원망하기가 쉽죠, 그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자식이 말하더라 안 되고 마누라가 뭐 이렇지만 사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라는 거죠. 아까 어떤 동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다 이거죠. 나를 이기는 사람이 참된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조병화 선생이 천적이라는 한 줄짜리 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줄짜리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서 정영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죠. 그 섬에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 두 줄짜리 시인데 이 두 줄짜리 시에서 어느 영화 감독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장편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붙였죠.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장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짜리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석 줄짜리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풀꽃 예서로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 잎글에 있는 잊어먹는 꽃 하나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오래 보니까 참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뭐 멀리 있는 것만 그러게 바로 내 앞에 너도 그래요. 참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첫 경험이라서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손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주면 요즘 제 일과가 그걸 하루에 한 100번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뻐요. 그래서 역시 이건 참 이건 사실 다른 애기들보다 이쁘구나 뭐 예사로 이렇게 봤지 자세히 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역시 참 자세히 볼수록 더 이뻐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집사람도 좀 자세히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도 이 자식이 뭐 자꾸 좀 빗나가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건 내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심지어 풀꽃 하나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데 그것은 비단 풀꽃뿐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죠.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너도 사실 별로 자세히 보지 못했다. 자세히 보면 참 예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태주 시인이 풀꽃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넉 줄짜리 시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줄 소개해요. 딴 걸 찾으려는데 잘 안 찾아져가지고 제 걸 하겠습니다. 인생 늦가을 청량리 할머니 둘 버스를 기다리며 속삭인다.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하지. 어느 가을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청량리 영구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청량리에 갔다가 청량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제 옆에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자기 옆에 있던 할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시가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가 되면 큰 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 시를 좀 폼나게 쓰기 위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써지지는 않아요. 써지지는 않아요. 가슴에 꽉 뭉쳐져는 있고 뭔가 아주 대단한 서사가 나올 것 같은데 써지지가 않아요.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번 경희대학에서 무슨 음악교회에서 구경하러 갔더니 그래서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시하고는 아무 관계예요. 우주 사는 그런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막걸리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제가 몇 년간 가슴에 남고 있어 하도 답답해서 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내 몇 년 전에 말이야 청량리에서 이런 일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얘기를 듣더니 그거 시네? 그래 얘기를 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좀 바쁘니까 먼저 간다 하고 서둘러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가로등 밑에서 그대로 그날 본 상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늦가을이라는 건 인생으로 치면 노년 아닙니까? 청량리가 어떤 데입니까? 청량리 망우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할머니 둘이 가서 계시거든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일까요? 청량에서 나가는 시외버스는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로 가지만은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망우리를 지나가야 되죠. 망우리에는 우리 대선배님들이 많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머니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 꼭 신설동에서 청량용도만 하더라. 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신설동에서 청량리 가려면 버스 정거장으로 서너 정거장이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더라. 그렇게 본 그대로 써놓고 제목을 인생하고 올려붙이니까 그대로 그냥 시를 놔두고 시를 찾아 몇 년을 헤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쓴 것이 인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을 한 예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제 시에 쑥대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데 국창 임방울이 불러서 유명해진 소리죠. 제 시 쑥대머리에 안숙선 선생이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쑥대머리를 안숙선 선생의 제자인 천주희 박태련 씨의 찬으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만 임방울이 소리를 얹어 간만은 진민집 뱃속
네, 재밌으십니까? 네, 아침에 뭐 창암 듣는 거 괜찮으시죠?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25회 정순영 동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짓을 보고 시를 한 편 써서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좋은 시인은 만나는 사람들이 시를 쓰게 합니다. 저는 미당 서정주 선생을 뵈면 꼭 시가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고 싶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순영 동무는 저를 좋은 시인으로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동문을 초청해서 저를 어떻게 썼는지 그 시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봐주시죠. 제가 25회 정순영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유재열 선배님이 아주 강력 살포를 하셔서 이 방에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많은 선배님도 이렇게 뵙고 있어서 저 역시 매우 행복했고 제가 원래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시는 사실 가장치 않죠. 그런데 갑자기 새벽 3시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쓰게 된 동기는 시집을 최근에 작년 11월 달인가 냈어요. 이 선배님이.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습성이라는 시를 보고 갑자기 되게 보고 싶고 또 시를 갑자기 또 썼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평론은 좀 합니다만 시는 껍적적이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시는 사실 이게 처음입니다. 제 생에 The Only One in My Life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그리고 또 다 쓰고 나서 외부에 이렇게 이런 시를 썼다 이렇게 알린 것도 처음입니다. 제 25회 이제 홈페이지 비슷한 카톡방에도 올리고 몇몇 이제 모임 장소에서 제가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유재열 선배님 아는 분은 아마 그럴 일이 생각하고 모르는 분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 선배님이 한다고 해서 제가 헌시를 하겠다. 제 시를 전에 한번 보셨으니까 어떠냐 이렇게 하시니까 뭐 갔다부터 말씀 안 하세요. 원래 이분이 부름이 많은 분이라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칭송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갔다부터 안 하는데 어제 밤 늦게 갑자기 승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도 못 올리고 결국 제 이게 낭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소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승낙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시가 좋다 해가 또 산문으로 수필로 누가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렇게 박세일 교수님이 활동하는 그 모임에 수필집에 또 이제 이 백그라운드 이 시 백그라운드에 대한 또 수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썼는데 조금 시간이 한 1, 2분만 더 주시면 제가 돌아가신 혹시 그리운 김순남 선배님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0수를 시를 외우고 계십니다. 제가 차를 오늘 아침에 타고 오다가 서정주 시인의 한강은 다시 풀리고라는 유명한 시를 낭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를 외우고 해서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를 그렇게 알니까 또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시지 그러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좋은 시를 외우고 낭송하는데도 바쁜데 내가 쓸 시간이 어디냐 그러면서 아주 정력적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50대 중반에 저하고 굉장히 엄청난 대선배이죠. 저를 좋아해서 제 낭송에도 많이 이렇게 데려다니시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좀 있으면 10년이 안 가. 다 우리 저 땅 밑에서 다 같이 평화로운
잠을 잘 텐데 뭘 잠을 잘 그러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너무 혹사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 알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순애 대선배님도 뵈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하면서 2차 3차로 같이 가면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결국은 그게 좀 악화돼가 빨리 좀 돌아가시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항상 그 선배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현실로서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좀 선배님에 대해서 예우를 좀 갖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 선배님 사모님 저번에 힘든 뵈니까 술을 많이 드신다고 막 저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닥스라고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보겠습니다. 시인 유자효 정순영. 내 선배 유자효 시인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건출한 키에 매혹적인 바리톤 음색을 지닌 칠순을 바라보는 노신사이다. 시낭송에서 행하는 시낭송과 때때로 부르는 샹송은 괜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멋 그대로이다. 다른 멋있는 여인과 사랑을 다툰다면 나도 소시적에 한 인물을 했지만 솔직히 양보 안 하면 결론이 빤해서 지속하면 바보다. 내 선배 유자효 시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갑자기 초대한 모임에 군말 없이 참석하곤 득담도 모자라 어디엔가 준비한 자비로 출간한 시집을 끝내면서 몹시 수줍어하는데 이를 두고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왜 달리 있을까? 내 선배 유자효 시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항상 바쁘지 않은데 오랫동안 방송사 기자로 공직하다가 기자는 원래 바쁘다. 퇴직 후 저녁 착고로 돌아선 이후에도 몹시 바쁜 척한다. 자본주의의 안고인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 이름의 거꾸로인 효자 외아들 다 키우고 달리 신경 쓸 일도 없을 텐데 엄청 바쁘다. 그런데 그 의문이 최근에 그의 습성이라는 시에서 알게 되어 놀랬다. 후원도 안 해주는 시집 발간을 자비로 하고는 주고 싶은 사람 주소 찾고 그리고 그 주소로 우체국 찾아서 보내는 데 많은 시간이 기절을 보고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앞에서 말한 멋있고 좋은 이상한 이란 개념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마침내 변증법적 합의로 연출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을 두고 시병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주위에 이런 선배와 친구들이 상당수 있고 그중 유 선배는 좀 심한 시시병이다. 누구나 멋있고 좋고 이상하지만 바쁘지만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다. 유 선배가 그걸 그리고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유 선배가 하는 모든 양태를 변질구직이고 해석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름답다는 표현 외에 달리 묘사할 길이 없다. 아름다움은 플라톤, 단테, 칸트, 헤겔, 니체 등 무수한 철학자들이 도전했지만 괴테의 윈영시에 나오는 Du wer die Sehnsucht kennt, was ich leide. 그림을 아는 자만이 내 슬픔의 의미를 알리라는 한 귀절을 넘지 못한 걸 보면 어쩐지 유선배를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짠한 그림이 남는 건 이 때문일까? 이 양반 오늘은 또 누구 주려고 시집 들고 다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다. 네, 고맙습니다. 신병 씨를 감상을 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가까이 있죠. 우리 박순영 대선배님 오늘 감사합니다. 신상식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제 대학 선배님이기도 하십니다. 후보도 선배님 쾌차하신 모습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13회 선배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동기들이 오늘 많이 나와줘서 고맙고요. 우리 후배님들, 동료님들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 강연을 잘해가지고 아마 질문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